호습한 한증막 같은 날씨를 피해 파도에 몸을 맡깁니다. 그늘막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쉬다 보면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동해에서 그물에 잡힌 상어는 2022년 한 마리에서 지난해 14마리로 급증했고 올해는 벌써 13마리나 됩니다. 촉수에 강한 독성을 지닌 노무라 잎깃 해파리입니다. 부산 해안가에서는 해파리 수십 마리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 한반도 수역에 사람을 공격하는 상어의 출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독성을 가진 해파리도 개체수가 늘었는데요. 국내 대표적인 상어 전문가죠. 최희윤 군산대 해양생물자원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몇 년 사이에 상어 출몰 소식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올해 상어가 발견된 게 어느 정도고 출몰 빈도는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예, 작년에 동해안을 기준으로 볼 때 한 18건 정도 그 위험한 대형 상어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근데 금년에 벌써 제가 입수한 정보로만 네 건 6월 달에 삼척에서 악상어, 다음에 네. 4월 22일 날 청상아리 속초에서, 그다음에 부산 근해에서 7월에 악상어, 그리고 6월 달에 제주도 근해에서 무태상어. 무태상어는 그렇게 위험한 상어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네 가지 상어 중에서 문제가 된 것이 청상아리입니다. 청상아리는 가장 그 따뜻한 수온에 서식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동해안에서는 7월 이후에 이렇게 주로 출현을 하고 6월 이전에는 거의 출연을 안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금년에 4월 22일 날 속초에서 출연을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연근의 동해안에서 출연한 가장 빠른 시기가 이렇게 4월 달에 청상아리가 출연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특이한 상황입니다. 네, 위험한 대형 상어를 기준으로만 해서도 18건이 발견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어가 우리 수역에 출몰하는 빈도가 좀 많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수온 상승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네. 단순히 수온이 상승하면은 이런 뭐 대형 상어들이 이렇게 더 올라오는 거냐? 그 수온 상승에 따라서 그 먹이 분포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형 상어들이 올려면은 그 대형 상어들이 먹이로 하는 먹이들이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큰 상어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상어들이 따라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대표적인 작년에 7월 달에 삼척에서 1.6m짜리 다랑어가 포획된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동해 중부 이북에서 참다랑어가 이렇게 잡힌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온 상승에 따른 먹이 분포의 변화, 이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동서 남해 중에 어디에서 특별히 많이 나타나는 해역이 따로 있을까요? 과거에는 서해안, 군산 앞바다, 보령 이 해역에서 아주 위험한 백상아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출현해서 희생자도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런데 한 2000년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해안 쪽으로 이런 위험한 상어들이 더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경향을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해류의 변화에 영향에 따른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올해 포획된 상어들을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화면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금 보이고 있는 화면은 악상어입니다. 올해 6월에 동해 삼척시 앞바다에서 잡혔는데, 자, 악상어 어떤 종인가요? 이 악상어 과에 포함되는 종에 백상아리, 청상아리, 그 위험한 상어들이 대부분 이렇게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악상어의 특징은 유일하게 차가운 바다에 서식해요. 캄차카 반도나 홋카이도. 우리나라에서 출현하는 가장 남쪽은 지금까지 삼척이었는데, 삼척이 아니라 포항이었는데 금년에 남방 한계선이 부산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주 이것은 예외적인 상황이 되고, 그래서 악상어는 연중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출현하는 종이고, 한 가지는 좀 위험한
상어이고 세계적으로도 사람을 공격한 예가 빈도수는 낮지만 보고가 되어 있지만은 연안에서 사람과 접할 기회가 아주 적은 조금 깊은 바다에서 그 어류를 사냥을 하기 때문에 네. 사람과 이렇게 직접 마주칠 확률은 굉장히 적은 종입니다. 자, 깊은 바다에 있기 때문에 사람과 마주칠 확률은 비교적 적습니다만은 사람을 공격을 하긴 하는 거군요. 그렇죠. 세계적으로 900여 건, 950여 건 중에서 지금 사람 공격한 빈도가 한 건에 불과하니까 네. 좀 이빨의 형태나 여러 가지 그 생태적인 상황을 볼 때 좀 위험한 조심을 해야 될 상황이기는 이해는 하지만은 그렇게 큰 위험성이 사람이 접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종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저희가 발견된 상어의 화면을 좀 준비를 해 주시죠. 올해 4월에 속초에서 발견이 됐었는데요. 자, 지금 화면에는 청상아리입니다. 청상아리 네. 올해 4월 동해 속초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어떤 종류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등 쪽이 청색을 띠고요. 배 쪽이 흰색. 그리고 이빨 모양을 이렇게 보여주면 가장 쉬운데 이빨이 송곳니처럼 아주 뾰족하게 되어가지고 안쪽으로 휘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빨 모양이 길고 안쪽으로 휘어져 있고 등 쪽이 청색, 배 쪽이 흰색을 띠고 또 한 가지는 꼬리 지느러미 부분이 초승달처럼 이렇게 위쪽과 아래쪽이 거의 대칭. 상어는 대부분 위쪽이 꼬리 지느러미 위쪽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청상아리는 위쪽과 아래쪽이 거의 대칭을 이루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청상아리는 위험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세계적으로 이것도 아까 위험한 상어이기는 하지만은 네. 백상아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사람 공격한 빈도수는 낮고 이것도 역시 주요 먹이가 오징어나 큰 어류, 물고기. 이 백상아리가 상대적으로 그 포유류, 고래나 이런 포유를 먹는 데 비해서 이 청상아리는 큰 물고기를 주로 먹기 때문에 위험한 상어이지만은 백상아리나 청상아리 상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험성은 덜하다. 그렇지만 조심해야 될 상어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올해 6월에 제주 서귀포 해역에서는 무태상어가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 무태상어도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 발견된 상어가 기사상으로는 3m가량의 크기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 무태상어는 아직까지 사람을 공격한 사례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위험한 상어는 아니고 또 어미도 이렇게 3m 이상 되지 않는 그 중소형, 중간 정도의 상어의 크기이고, 근데 문제는 이 무태상어 종류가 제주도 연근에 아주 유사한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하기 쉽지 않은 흑상어라는 종류가 또 있거든요. 네. 어쨌든 이 무태상어의 문제점은 그 제주도에서 방어잡이 그 방어를 이렇게 주로 사냥을 하기 때문에 그 방어를 다 쫓아버려요. 그래서 제주도 방어잡이 어민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무태상어입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살펴본 상어 이 세 가지 종류는 사실 사람을 직접적으로 크게 공격을 하지는 그렇지는 않는 그런 상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식인상어로 알려져 있죠. 백상아리가 최근에 발견되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가장 문제점이 바로 이 백상아리죠.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공격해가지고 사망하거나 아주 심한 피해를 입힌 상어가 950여 건의 피해 사건 가운데 351건, 굉장히 많은 횟수죠. 네. 압도적으로 많은 횟수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 백상아리인데 2000년대를 기준으로 이전에는 주로 보령이나 군산 앞바다에서 주로 출현하고 그리고 피해도 입히고 사망사고도 있었고, 그런데 2000년대를 기준으로 동해안 울진 근처나 또 부산 2012년도죠. 부산 앞바다에서 5m짜리 백상아리가 잡힌 적이 있고, 그래서 남해안과 동해안 쪽으로 이 분포지가 이렇게 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 사망자도 있었고요. 네. 서해안에서 그런 상어가 바로 이 백상아리가 되겠습니다. 영화 조스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종이죠. 네, 이 백상아리가 가장 문제인 것 같은데 해변가, 그러니까 수면이 좀 낮은 곳까지 와서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영화 조스를 보면은 해수욕장에서 이렇게 어린이가 이렇게 사망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입니다. 네. 2009년도죠. 우리나라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4.8m짜리 그 백상아리가 실제로 그 썰물을 따라 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백사장이 누워 있는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에 죽어 있는
죽기 직전에 발견된 겁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실제로 해수욕장 가까이 이렇게 접근하는 종이 이 백상아리와 청상아리가 대표적인 종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대처법이 궁금한데요. 최근 해수욕장에 그물망을 설치를 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도움이 될까요? 제가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뭐 캘리포니아 이런 해외에 비해서 출현 빈도가 낮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한 2년 전부터 상황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이 백상아리나 위험한 상어의 출몰이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속초에서 그물망을 설치를 했죠. 그 상어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수욕장 주변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것이죠. 외국에서도 남아공이나 이런 출현 빈도가 빈번한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자, 그물망을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상어를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난다면 어떤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연근에서 상어를 만날 확률은 해수욕장보다는 어민들, 키조개나 해산물 채취하는 어민들이 이렇게 자주 만날 가능성이 많고 네. 실제로 희생자가 거의 어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상어를 발견해야 된다. 상어가 날 공격하기 전에. 그런데 해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물이 탁한 곳이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면서도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고 상어가 주변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쉽지가 않고 또 한 가지 그 작업을 하는 경우를 보면은 소리를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딱딱 전복을 캔다거나 이렇게 소리를 발생하게 되고 또 비린내를 유출하고 네. 상어가 가장 민감한 것이 상어이기 때문에 소리를 나는 쪽으로 해서 자기 사냥감을 찾아서 이렇게 방향을 찾아가지고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린내까지 유출을 하게 되니까 상어가 좋아하는 청각, 후각을 다 자극을 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속에서 이제 작업하는 분들이 해산물 채취하는 분들이 아주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들어갈 때 2명 내지 3명 이렇게 조를 이뤄가지고 들어가고 단독으로 들어가지 말고 실제로 외국에서 피해 사건을 보면은 심한 피해를 당했어도 그 옆에서 구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나는 경우가 얘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상어가 사람을 먹이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먹이인 돌고래나 다른 그 바다 생물로 오인을 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다. 그런 보고가 많기 때문에 2명, 3명 이렇게 짝을 지어서 들어가고 주변을 잘 이렇게 살피고 그리고 상어가 다가올 때는 갑자기 놀라가지고 수면 위로 상승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아하. 왜 그러냐면 상어는 민감한 그 움직임에 아주 그 반응을 하기 때문에 딱 움직이는 등을 돌리는 순간 바로 공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어가 다가오는 것을 인지했을 때는 바닥에 가면 엎드려가지고 상어가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수면 위로 상승을 하고 정말로 1m 상어가 100% 날 공격 직전에 있다. 그런 때는 마지막 수단으로 그 작업을 하던 날카로운 어떤 송곳이나 무기로 상어의 주둥이 부분을 힘껏 찌르는 그런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해수욕장 이외에서 방어의 방법이 되겠고 그리고 해수욕장에서 다가오는 상어는 네. 저희들이 그 사람을 다이렉트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향해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수면에 맴돌면서 서서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해수욕장에서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상어들을 목격할 수가 쉽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위험한 상어들은 수면 위로 등지느러미까지 드러나거든요. 네. 다가오는 상어를 등지느러미를 보고 먼저 목격한 사람이 소리를 질려서 무술로 이렇게 해수욕객들을 대피시키는 아니면은 이제 그 해경에서 익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면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으로 접근하는 이런 위험한 상어 종류를 목격을 이렇게 먼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이렌을 울려가지고 대피시킨다거나 이런 방법이 아까 그물을 설치하는 것 외에는 이런 방법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우리 수역의 또 하나의 골칫거리 중 하나가 바로 해파리입니다. 아예 때로 몰려와서 뭐 잡아 올려도 끝이 없다. 이런 얘기가 현장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해파리 급증의 원인은 어떤 걸로 보고 계시나요? 백상아리 아까 상어와 마찬가지로 한마디로 말하면 수온 상승입니다. 네. 수온 상승 때문에 이 해파리가 지금 노무라 잎깃 해파리 있죠. 대개 동중국해에서 이렇게 발생을 해가지고 5월부터 우리나라에 이렇게 올라와서
7월과 9월 사이에 아주 급증을 하게 되는 그러한 해파리고 좀 독성을 가진 그런 해파리고 또 아주 크죠. 몸이 1m에다가 한 200kg까지 나가니까 굉장히 큰 해파리인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수온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고 두 번째로 본다면은 이 해파리 유생을 먹어야 될 거북이라거나 쥐치, 말쥐치 이런 것들이 환경 오염이나 기타 어떤 남획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천적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원인이 그 해파리가 우리나라에 급증하고 있는 그런 원인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노무라 잎깃 해파리가 최근에 가장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독성이 어느 정도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그 보고에 따라 가지고는 뭐 사망 확률은 거의 없지만 노약자의 경우 심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럴 정도로 위험하고 쉽게 또 어지럼증이나 보통 회초리로 이렇게 때렸을 때 그 회초리를 받는 그런 통증, 따끔따끔하고 여러 가지 통증이 있는데 심하면 정신을 잃는 그런 경우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해파리는 사실 좀 물속에 있으면 투명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힘들 것 같은데 해수욕 중에 해파리가 몰려 있는 것을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쉽지는 않고 이렇게 우리가 해수욕에 집중하다 보면은 주변에서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 걸 인지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지만 요즘에 이런 위험한 그 노무라 잎깃 해파리가 해수욕장에 많이 밀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의를 살피고 그렇지만 그 사람을 이렇게 쏘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뭐 1m 이런 것들이 해수욕장에 이렇게 오는 경우는 없고 상당히 작은 개체들이 와서 사람을 이렇게 쏘거든요. 이런 그 자포라는 독성 세포에 의한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한다면은 좀 쓰레기 같은 그 바다에 떠다니는 그런 물체 사이나 또 거품이 있는 곳 이런 곳에서 이렇게 비교적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거품이 있는 주변은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파리에 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파리에 쏘이면은 보통 경우에는 좀 따끔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고 좀 심하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아주 심하게 의식을 잃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깨끗한 물로 이렇게 세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깨끗한 물이나 또 식초 같은 물질 이런 걸로 씻는 것은 이런 독성 세포를 더 이렇게 순간적으로 악화시키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바닷물 깨끗이 씻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식염수라든지 현장에서 깨끗한 바닷물로 씻어내는 것이 가장 좋고 더 악화돼가지고 만약에 이제 좀 심각하다 할 경우는 119를 우리가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 119를 기다리는 동안은 편안하게 뉘어가지고 다리를 위쪽으로 해가지고 좀 혈압을 낮추도록 그 혈압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비를 해가면서 119를 기다리는 그런 방법이 현명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가 휴가철의 절정이기 때문에 해변가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현 군산대 해양생물자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